네, 하루 사이에 유증상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 정확한 증상과 예방법, 또 지역 전파 가능성에 대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화상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확한 증상은 어떤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발열, 그리고 근육통, 그다음에 기침, 인후통 이런 게 시작할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 호흡곤란이라든지 흉통 같은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요, 이 어느 정도의 증상을 느낄 때 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자가 격리를 결정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후베이성, 그러니까 우한,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증상이라도 있든지,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나 있는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오늘 새벽부터 이제 사례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한과 후베이에서 오신 분들은 뭐 호흡기 증상이 있든 열이 있든 일단 1339에 전화해서 본인의 증상이 이제 의심되는 증상인지를 반드시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부터 중국 전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었는데, 어쨌든 중국 전역에서 오는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열이 있거나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지금 선별진료소가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원, 일부 네. 지역 거점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 일단 1339 통해서 그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안내를 받으시고 네. 안내되는 대로 방문하셔서 해당되는 검사를 또는 해당되는 설명, 진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니겠죠, 없겠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이제 정보를 계속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 현재 유입 환자들만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이 혹시라도 시작되면 이제 그런 지역별로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보를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셔야 되고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호흡기뿐만 아니라 손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위생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유입된 숫자가 중국에서의 발병 상황이 악화되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유입된 분들 중에서 초기에 진단이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지역사회 내 감염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원래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경계를 올리는데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경계 단계로 선제적으로 올리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작업들이 시작돼야 될 시점입니다. 네, 앞서 2003년도의 사스, 그다음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낮지만 이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뭐 사스 같은 경우는 뭐 치사율이 한 9% 정도, 그러니까 사망률이 9% 정도. 그다음에 메르스 같은 경우 사망률이 한 3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르스는 주로 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지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은 별로 없었고요. 사스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감염, 또 병원 내 대규모 발생 이게 두 가지가 모두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그런 발병 패턴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도 확인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병원 내 발병도 확인되고 있어서 일단 사스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스보다 좀 더 전염력이 높은 거는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히 스쳤다고 감염이 되는 건지 또한 일각에서는 각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알려오는 소식을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친밀한 접촉이 있어야지 감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감염되고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각막 감염과 관련해서는 사실 각막은 코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막에 손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묻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거나 그러면 그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각막이 통해서라기보다는 각막이 연결되어 있는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니까 호흡기 감염과 네. 같은 루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상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확한 이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이제 침방울에 섞여서 바이러스가 인체로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은 하는데, 침방울 같은 경우는 되게 1m 이내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비말 감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같은 비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더라도 네. 전파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인플루엔자는 한 명이 두세 명 정도 감염시킨다. 사스는 뭐 한 명이 뭐 3명에서 4명 감염시킨다 하더라. 이런 식의 그 정도 차이는 바이러스의 특성에 의해서 또 다 따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평택 씨가 밝힌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9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접촉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마 지금 역학조사 단계에서 밀접 접촉자와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접촉자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는 적어도 환자와 이렇게 뭐 마주 앉고 있었던지 같은 공간을 활용했던지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분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단순 접촉자들은 정말 그냥 캐주얼하게 동시간에 지나가는 수준 정도의 접촉 있는 사람들을 아마 묶었을 거고, 밀접 접촉자는 아마 지금 현재 자가격리, 집에서 이제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지를 보는 기간을 2주 동안 할 것 같고, 예. 이제 단순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전화를 통해서 능동 감시 형태로만 아마 이제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잠복기에 전염 여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또 중국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복기 전염에 대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의 대개의 특징이 예. 그러니까 잠복기에 이게 사람에 감염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바이러스들이 거의 없고, 또 확인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특별한 근거가 없이 얘기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혹시 그러니까 좀 상황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 상태와 잠복기 상태가 다른데 무증상 감염과 헷갈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증상 네. 감염 때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극소수 뭐 감염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잠복기는 내 몸에서 아직 바이러스가 증식 중이라 내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분리가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잠복기 감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조금 좀 섣부른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는 입국 당시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잠복기 환자였죠. 이 정부는 우한 네.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증상 없이 입국하는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단 전수조사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수라고 해서 그 환자들을 다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는 현재 시약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전수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또는 소재 파악을 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능동 모니터링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최악의 경우지만은요, 현재 그 나온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이 슈퍼 전파자가 돼서 이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지역 사회 내에서 슈퍼 전파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에서 증상이 나오면 바로바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이런 슈퍼 전파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전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이제 그 추후 환자 추가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을 또 이제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역 확산의 분수령은 언제쯤이 될 것으로 좀 조심스럽지만 관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국내에 유입되는 환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만약에 조기 진단이나 조기 격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그런 최악의 상황들은 막아야 될 상황이어서 앞으로 1, 2주 내가 이런 방역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이제 의심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의료진도 많이 지치고 있고, 방역도 강화되면서 이런 방역을 담당하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직원도 지쳐가는 상황이라,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물적인 그리고 또 여러 인적인 지원들이 그런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의 격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 또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